며칠 전까지는 꽃도 피고 날씨도 화창하더니 오늘은 비가 내리려는지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부네요. 이래서 변덕스러운 봄 날씨는 알다가도 모를 여자 마음 같다고들 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방금 남편을 출근시키고 흐린 하늘을 보며 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문득 형님과 시어머니가 생각나 사연을 보내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친구의 이야기 들어준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창으로 대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연애 시절 저에게 가족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오로지 형만 챙겼고 형과 자신이 싸우면 형이 잘못했어도 동생인 자신만 혼냈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가족들 모르게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사주시고 아버지가 남편을 많이 예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남편이 20대 중반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한창 연애 중이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버지는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고 자신의 전부였다고 하며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제가 남편의 진짜 가족이 되어줘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4살 된 조카 민호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회사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신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에 계셔서 해외 출장이 아주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 결혼식 때도 출장 중이라 오시지 못하셨어요. 형님은 앞치마를 하고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느라 바빠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오느라 고생했다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고 저에게는 형님 도와서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부엌으로 가서 형님에게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딱 보면 몰라? 수저도 놓고 국도 뜨고 밥도 푸고 할 게 태산이야. 지금 나 바쁘니까 동서가 알아서 눈치껏 좀 해. 사실 상견례 날과 결혼식 날 형님의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시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저에게 짜증이 가득 섞여서 말씀하시는 형님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결혼 후 처음으로 온 날인데 굳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형님 옆에서 눈치껏 수저를 놓고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식사 준비를 마치고 형님은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 민호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저는 식사를 시작했지만 형님은 아들 민호 밥을 먹이느라 본인 밥은 먹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민호가 밥을 먹기 싫었는지 먹기 싫다고 난리였거든요. 형님은 그런 민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며 밥을 억지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밥을 맛있게 만들어 봐라. 얘가 그러면 아주 못 먹어서 한달이지. 아휴, 너는 도대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간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해? 국은 짜고 반찬들은 밍밍하고 밥물도 제대로 못 맞춰서 밥이 아니라 생쌀을 먹는 기분이구나. 엄마, 여기가 고급 한정식집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이 정도면 맛있지 뭐. 갈비탕에 각종 나물까지 다 하느라 형수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엄마가 직접 간을 하시던가요. 형수도 혼자 시댁에서 살면서 이제 4살 된 민호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형수 좀 도와줘요. 어머머, 얘 좀 봐라. 제가 일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옛날처럼 냇가에서 직접 방망이 두드려가며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궁이 떼서 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요새는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물 나오고 밥은 밥통이 다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약해 빠졌다니까. 형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표정은 화가 잔뜩 나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에 부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싸해졌어요. 어른들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오직 민호만이 밥 먹기 싫다고 짜증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밥이 더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형님은 민호를 먹이느라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형님이 밥을 못 먹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짜다는 국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어서 형님에게 제가 민호를 먹일 테니 형님 밥 좀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민호 옆에 갔는데 민호는 아직 친하지 않은 저를 크게 경계했고 오히려 더 크게 울고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민호를 먹이는 것은 다시 형님의 몫이 되었어요. 형님이 민호와 씨름을 할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밥을 다 먹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면서 빨리 과일을 내오라고 했어요. 저는 형님은 밥을 하나도 드시지 못했으니 형님 식사하시라고 하고 제가 과일을 깎으려고 했지만 주방에 과도와 쟁반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이 일어나서 과도와 쟁반 그리고 과일을 꺼내서는 그냥 본인이 할 테니 밥상만 좀 치워달라고 했어요. 제가 형님에게 식사는 더 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 형님은 저를 매섭게 째려보시면서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형님을 돕고 싶었는데 형님은 자꾸 저에게 화만 내셨어요. 자꾸 저에게 화만 내는 형님,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박하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형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회사에서 만났고 원래는 형님과 아주버님 둘이 살며 같이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을 했었는데 그 당시 회사에 일이 엄청 많아서 형님은 회사에 자신의 임신 사실도 말하지 않은 채 무리해서 일했어요. 그러다 아기가 유산이 되어버렸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형님은 오래 다녔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다시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고 다행히 바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바로 민호였어요. 이렇게 민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주버님은 그 뒤로 해외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아주버님은 혼자 계신 시어머니 그리고 밤에 민호와 형님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형님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다고 해요. 형님 역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걱정되었다며 흔쾌히 합가하겠다고 해서 형님과 시어머니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형님은 정말 잘 웃고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형님과 시어머니와 같이 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형님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아주버님은 출장을 가 있고 형님은 민호도 보고 집안일도 하느라 너무 지쳐 보여서 남편이 시댁에 한 번씩 가 민호와 놀아주거나 집안일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무슨 집안일이냐며 절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둘째 아들이 왔으니 제대로 밥을 먹여야 한다며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면 형님의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편하게 가지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형님이 왜 그리 쌀쌀맞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요새 4살은 미운 4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기 고집을 많이 부리고 때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때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운 4살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도 없고 시어머니는 도와주기는커녕 구박하고 타박하는데 어떻게 말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저 형님이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울 따름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는 제사 명절 때 시댁에 가기는 했는데 갈 때마다 형님은 여전히 힘들어 보이셨고 시어머니는 형님을 많이 구박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형님이 계셔서인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이 안타깝긴 했지만 나이도 어린 제가 형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도우려고 하면 할수록 형님이 처리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가만히 형님의 뒤에서 형님이 하던 일을 눈치껏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어요.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남편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형님이 몸이 매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형님 병간호하느라 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당분간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형님을 구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봐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많이 걱정되었지만 당장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어차피 저는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집에는 아침 저녁에만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그 주 일요일,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좁은 집구석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아주버님, 형님, 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방 4칸에 40평짜리 집이었지만 우리 집은 방 3칸에 30평대의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작은 방에 시어머니의 짐을 풀었었어요. 저는 그동안 밀키트의 힘을 빌려 이것저것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짐을 다 풀고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란다에 있는 쓰레기 봉지 안에 있던 밀키트 포장지를 보셨어요. 너 설마 이 시어머니 음식을 밀키트로 준비했니?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꼼수 부릴 줄이나 알지 정성을 들일 줄 몰라요. 자고로 음식이란 것은 말이다. 하나하나 다 직접 손질하고 다듬으면서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 요새는 나 젊을 때처럼 밭에서 다 따와 사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만 가면 식재료가 널리고 널렸는데 음식을 직접 해야지 밀키트가 뭐니 밀키트가. 이제 내가 이 집에 있는 이상 밀키트는 절대 안 된다. 알겠니? 요새는 그렇게 마트에서 재료들 사서 직접 하는 것보다 밀키트로 하는 게 더 저렴하고 맛있어요. 요새는 옛날과 시대가 다르다고요. 요새 밀키트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음식에 정성과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는 건 변하지 않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게 어떻게 맛이 있겠니? 직접 재료도 손질하고 양념장도 직접 만들어야지. 밀키트가 뭐야? 둘째 너 다시는 밀키트 쓰려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는 밀키트로 상을 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음식이 하나도 입에 맞지 않아 못 먹겠다고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밀키트로 준비한 밀푀유 나베와 갈비찜을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실 것이면서 왜 그리 밀키트는 질색팔색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어찌됐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그날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릇이 좀 많이 나와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낀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남자가 무슨 설거지냐며 화를 냈고 저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신 첫날인데 굳이 시어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저 혼자 부엌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6시 정도에 일어나 간단히 빵이나 시리얼을 먹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 것 같아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5시였어요. 겨울로 난 여자가 아직도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 얼빠진 년 같으니라고 빨리 일어나서 밥 안 해? 5시밖에 안 됐는데 웬 밥이야. 그리고 희주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해야 하니까 지금 자야 해. 괜히 희주 깨우지 말고 정 배고프면 엄마가 알아서 밥 해 드세요. 우리는 빵이랑 시리얼 먹으면 되니까. 세상에나,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빵 쪼가리랑 배에 차지도 않는 시리얼을 먹이고 출근시키는 게 말이 되니?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그리고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가족을 위해 아침밥은 당연히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김희주, 얼른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밥하라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새벽 5시부터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셨고 그 덕에 저는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 시간도 남았고 잠이 깨버린 김에 밥이나 하자 싶어서 부엌으로 갔고 남편도 같이 하려고 부엌에 따라왔어요. 정훈이 너는 회사 가서 일해야 하니까 좀 더 자. 남자가 밖에서 일하려면 지금 푹 쉬어야지. 어머니, 저도 정훈 씨처럼 회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왜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해야 해요? 네가 그깟 일 뭐 얼만큼이나 한다고? 나 때는 말이다. 옛날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하수 길러오고 아궁이에 불 떼고 했어.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시부모 모시기까지 했다. 요새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 나와. 아궁이에 불 뗄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리고 네가 돈 벌어봤자지. 네가 정훈이보다 돈 더 많이 벌어와?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그건 아니지만 요새같이 여자도 남자와 같이 맞벌이하는 시대에 여자만 집안일하고 부엌일하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니 아침 식사는 차려드리겠지만 남편도 저와 같이 집안일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꾸를 할 수가 있냐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더 크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동안 밥은 다 되었고 일단 저는 밥을 차렸으나 밥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음식만 차리고 출근 준비해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대충 밥을 먹고 방으로 와서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괜히 남편이 미웠고 그저 이 상황이 짜증났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냥 대충 알겠다고 하고 먼저 출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오전에 음식을 먹은 그릇, 그리고 오후에 어머니 혼자 밥을 드신 그릇이 그대로 다 부엌에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수건, 어머니의 옷과 속옷까지 널브러져 있었고 집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왔니? 빨리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저거 빨래도 좀 해라. 나 내일 입을 속옷 없으니 지금 당장 세탁기 돌려야 해. 아, 그리고 나 아직 저녁 안 먹었으니까 빨리 밥도 하고. 아유, 너 기다리다가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겠다. 그냥 너는 1시간 정도 일찍 나오면 안 되니? 여자가 바깥일 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너 하나 없다고 회사 안 돌아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배고프시면 먼저 밥해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속옷도 없으시면 어머니가 낮에 세탁기 돌리시면 될 텐데요. 내가 왜? 네가 있는데 내가 왜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려? 잔말 말고 얼른 집안일 좀 해라. 청소도 좀 하고. 아주 집이 먼지투성이구나. 어휴, 집안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온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해서 집안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 자신이 청소라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바깥일 하고 온 사람이 어떻게 집안일을 하냐며 남편은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러다 말겠지 싶어 일단 참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하고 퇴근하고 와서는 청소, 밀린 설거지, 빨래까지 하느라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고작 이틀이었지만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도 일하다가 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퇴근하자마자 청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그대로 뻗었습니다. 퇴근한 제가 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큰 방 문을 벌컥 열고 저를 깨워 얼른 일어나라고 했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저도 일하고 와서 힘드니 오늘은 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뭐가 힘드냐고 큰 소리 치셨고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이 상황을 보고 희주가 몸이 10개도 아닌데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아느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이게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정신 나간 소리 한다며 예전에는 아픈 시부모 병시중도 들고 뗄감도 떼우고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했다며 이 정도 해도 네 마누라 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집 밖으로 나갔고 남편 역시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제 뒤를 쫓아나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멍청한 놈이라며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남편에게 도대체 형님은 어디가 얼마나 아프시길래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보냈냐며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형한테 잘 말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외근을 갔다가 차 타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시내에 있는 형님을 봤어요. 그런데 형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예쁘게 차려입고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신나게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아파서 시어머니도 우리 집으로 보냈는데 길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짜 아픈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오신 뒤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퇴근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각종 집안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형님은 친구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며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왠지 모르게 형님에게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 후 저는 형님한테 전화해서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형님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나가기 힘든데 무슨 일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낮에 형님과 친구들과 시내에서 돌아다니시는 것 다 봤는데 무슨 병원이냐고 했어요. 형님은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라며 형님이 계신 병원과 호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형님이 오후와는 다르게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누워있는 형님에게 차마 따지지는 못하겠고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 췌장암 말기라고 하며 내일부터 항암치료 들어가는데 치료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병문안 와서 잠깐 시내에 나갔던 것이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의 친구들이 암 진단 소식을 듣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것이고 당분간은 외출도 하기 힘들 테니 본격적인 치료 전에 예쁜 옷을 입고 꾸미고 시내 구경하자 그래서 오후에 잠깐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당황해하자 아주버님은 잠깐 음료수를 사온다며 나가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너무 흥분된 상태라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형님은 황달기가 심해 보였고 눈 흰자위도 노랬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니 안쓰러웠고 괜히 눈물이 났어요. 울긴 왜 울어, 동서. 사실은 나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진호를 못 보는 것이 슬프기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겨울 정도로 누워서 자고 시간 되면 알아서 밥도 나오고 남편도 출장도 미루고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너무 잘해줘. 무엇보다 어머니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말이야. 동서는 요새 힘들지? 내가 미안해. 형님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암에 걸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고 마음고생했던 모든 순간이 다 담긴 것 같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나왔어요. 저는 형님의 손을 잡고 그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병원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형님의 상태를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형이 말을 안 해줘서 몰랐다며 대충 아픈 것만 알았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과 통화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심술이 잔뜩 난 표정으로 거실에 있었어요. 지민이 그년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니? 아니, 젊은 년이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병원에 그리 누워있어? 하여튼 약해 빠져서 뭐 어디에 써먹을 수나 있겠니? 엄마, 내가 이야기했잖아. 형수 지금 췌장암 걸렸다고. 암 환자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암? 옛날이야 죽을 병이지. 요새는 약만 먹으면 다 나아. 얼마 전에 내 친구도 갑상선암 걸렸었는데 싹 다 나서는 이번에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더라. 요새 같은 시대에 그깟 암 가지고 유세는.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형님 걱정은커녕 오히려 약해 빠졌다고 더 크게 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형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형님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가 되니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밥하라고 저를 깨웠어요. 하지만 저는 전날 너무 울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저에게는 더 잘하고 하며 자기가 하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일해야 하는 남자가 무슨 부엌에서 일하냐고 하시며 세상 말세라고 소리를 질러대셨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형수도 모자라 희주까지 병에 걸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희주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요 그냥. 이놈 보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를 내쫓을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차별하면서 키웠잖아. 항상 형 밥그릇에는 계란 프라이나 햄이 있었지만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아버지 재산도 다 형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주셨으면서 나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 난린데? 지금 많이 참고 있으니 더는 제발 희주 괴롭게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우리 괴롭게 하면 이 집에서 쫓아버릴 테니까 그럴 줄 알아요. 밥은 안 쳐놨으니 알아서 국 데워서 드세요. 희주는 밖에서 아침 먹을 거야. 희주야, 얼른 출근 준비해. 남편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내뱉고는 출근 준비한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평소보다 일찍 나와 집 근처 국밥집에 갔어요. 국밥을 먹으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지만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면서요. 그리고 자기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는데 남편이 짠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봐서라도 저는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퇴근하고 와보니 집이 정리되어 있었고 남편도 퇴근해 있었어요. 남편이 일부러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 청소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네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냐며 집안일은 며느리 시키면 되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남편은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놨고 저는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저를 깨우기는 했지만 남편은 저와 함께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정말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이 계속 이러면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난리를 쳐서 그런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형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제가 갈 때마다 몸이 더 야위시고 힘들어 보였지만 제가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하루는 형님이 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처음부터 제가 여동생 같고 좋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말썽꾸러기인 4살 아들까지 키우니 너무 힘들어서 말이 뾰족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하시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 혹시 서운한 마음 있었으면 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형님이 좋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니 형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하며 그동안 아이도 키우고 어머니도 모시고 사느라 정말 힘드셨겠다고 했어요. 형님은 제 말에 빙긋이 웃으시더니 아프긴 해도 마음은 가장 편하다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서 빨리 병 다 낫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내도 멋지게 입고 돌아다니자고 했어요. 형님은 제 말에 꼭 그러자고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소식이 들렸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친정 가족들은 다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형님의 친정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인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아침부터 가서 형님의 가족들을 도와드렸습니다. 한창 도와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자 형님의 친정엄마는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애가 췌장암이 뭐야, 췌장암이. 전염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아주 고생하잖아. 에이,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재수가 없는 년. 이 말을 들은 형님의 친정엄마는 눈이 뒤집혀서 밥을 먹으러 가려던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여편네가 제정신이야? 야, 손 안 놔? 지금 어디서 나한테 난리야, 난리는? 너라면 이 상황에 난리 안 치게 생겼냐? 지금 건강했던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 천벌 받으려나. 인연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킨 거 다 알면서도 꾹 참았어. 지민이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지민이는 너를 끝까지 어머니로 모시려 했다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너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냐? 그럼 내가 전현을 죽였다는 거야? 나는 맹세코 쟤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것 정도만 시켰다고. 개미 똥구멍만큼 일해놓고 이렇게 된 건 애초에 전현이 몸 약했던 거 아니야? 애초에 몸도 좋지 않던 니들 딸년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낸 거 아니냐고. 그래, 그거네.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제발 좀 그만해. 엄마가 지민이 그렇게 달달 볶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너까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래? 나 참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그냥 나가. 나가라고 제발. 아주버님은 끝까지 뻔뻔한 시어머니에게 나가라고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손에 이끌려 악을 쓰며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가 간 뒤 아주버님은 다시 오셔서 형님의 친정 식구들에게 죄송하다고 90도로 인사하며 사죄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이게 어떻게 자네 잘못이겠냐며 그저 어깨를 토닥여주고 말았어요. 다음 날 형님은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의 장례식이 마치고 저와 남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것들이 몸이 허약하다면서 형님의 가족들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혼자 한참을 중얼거리며 화를 내더니 저에게 얼른 집 정리하고 밥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보니 제가 장례식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고 그동안 밥 먹은 것은 다 그대로 식탁에 있었고 설거지거리도 쌓여 있었어요. 저는 싸우고 뭐 할 기운도 없어 밥을 차리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 방으로 가더니 어머니의 짐을 챙겼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내 짐을 챙겨? 그냥 나가세요. 제발 우리 앞길 막지 말고 나가시라고요. 이게 상가집 갔다가 귀신이 들렸나? 갑자기 이게 뭔 짓이야? 내가 형수 장례식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이러다가 우리 희주도 엄마 때문에 죽겠구나 싶었어.
근데 나는 희주 없으면 못 살아. 한 날 한시도 못 산다고.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내 엄마인 게 너무 불쾌하고 너무 싫어. 나가, 그냥 나가. 나 혼자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왜 못 살아? 엄마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버지 사망보험금 다 그대로 있잖아. 그 돈으로 월세방을 구하든 찜질방에 가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나는 엄마랑 같이 못 살아. 나가. 남편은 시어머니의 짐을 다 챙겨서 밖에 던져버리고 시어머니도 쫓아내버렸습니다. 네가 날 쫓아내면 갈 곳 없을 줄 아냐? 난 지훈이네 집에 가면 되지 뭐. 이제 두 번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나도 너 내 아들로 생각 안 할 테니까 우리 연 끊고 살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큰 소리 뻥뻥 치며 갔습니다. 남편은 혹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록을 자꾸 눌렀습니다. 도둑인가 싶어서 남편을 깨워서 같이 나가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집으로 갔지만 아주버님 집에서도 쫓겨나서 다시 우리 집에 오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문이 안 열리자 저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어떻게 나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비밀번호를 바꾸냐며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아까 영 끊고 살자고 한 게 누군데 하루도 못 가서 이렇게 찾아와요? 여기 있어도 절대 문 열 생각 없으니 엄마 혼자 알아서 방 구해서 사세요. 우리 집에 며느리년들이 잘못 들어와서 집에 재수가 없어졌어. 이래서 집에 사람은 잘 들어와야 하는데 큰 년은 비리비리해서 죽어버리고 작은 년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다시 지훈이네 집으로 가야겠다. 몹쓸 놈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어머니는 다시 아주버님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밖에서 끼쿵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 아파트 단지 앞 큰 길가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시어머니가 길에 누워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에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바로 119를 부르고 아주버님께도 연락했어요. 병원으로 간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이틀 만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누구세요? 였어요. 아주버님, 저 남편 모두를 못 알아보시고 시어머니 자신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사고 때 머리를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며 일단 기억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더는 병원에서도 딱히 할 것이 없어서 일단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주버님 집으로 갈까 했으나 아주버님은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다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모든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시기는 했지만 저와 남편을 깨우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혼자 부엌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일어나면 시어머니는 죄송하다고 하며 손을 싹싹 빌었어요. 이전에 막말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을 잔뜩 먹은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에 시어머니만 두기가 불안했지만 회사에 출근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만 혼자 집에 두고 출근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왔는데 온 집안에 탄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냄비에 물을 넣지 않고 가스불을 켜서 냄비를 다 태우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그날 일찍 퇴근해서 다행이었지 조금만 늦었으면 집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저와 남편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 집 근처의 치매 요양원으로 시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 치매 요양원은 이 지역에서 시설도 꽤 크고 좋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곳에 모시고 우리는 주마다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얼굴을 보면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같은 병실의 할머니들은 시어머니에게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화를 내며 욕을 했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며 사과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이 지민이라는 분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저의 형님 이름인데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은땀까지 흘리며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밤새 지민이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깨워서 지민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저 모른다고만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꿈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형님이 원한을 품고 시어머니의 꿈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잠도 잘 못 자고 병실에서도 할머니들께 구박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요양원을 옮길까도 생각했지만 주변에 이만큼 시설 좋고 의료진들이나 간병인들이 좋은 요양원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6개월 뒤 밤에 지민이를 부르며 악몽을 꾸시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형님에게 모질게 대하더니 결국 형님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고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부디 하늘에서는 형님을 만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고 두 분이 좋은 고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 후 저와 남편은 다시 신혼때로 돌아간 것처럼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아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덧 중이라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세가 태어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네요. 요새 남편은 저 대신에 집안일 하느라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아직 혼자이시긴 한데 해외 출장 다니느라 너무 바쁘세요. 그래도 한국에 오실 때마다 꼭 우리 집에 들르셔서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십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주버님 남편 그리고 저는 서로 더 자주 연락하고 끈끈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 시어머니는 정말 끔찍한 분이셨지만 그래도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님 역시 처음에는 날카롭고 예민한 분으로 오해했지만 알고 보니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형님이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고 항상 웃을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요새 감기 걸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은 행복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입니다. 따분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난날 무서웠던 사고가 떠올라 이리 사연이라도 올려봅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동네방네 들려드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힘들었던 그때 기억은 제게 여전히 슬픈 상처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되는 흉터와도 같기에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있었던 끔찍한 경험을 들려드릴 테니 시간 나시면 꼭 응원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부모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혼하기 전 저희 시부모님은 그리 살가운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딱히 불편할 만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던 분들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불편했을 정도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새로운 가정에서 적응해야 될 저의 업무라고 봤기에 별 상관없었어요. 저랑 남편은 합가가 아닌 분가로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면 고부 갈등이 있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일단 남편이 먼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처가댁에 잘해줘서 저 또한 시댁에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힘찬 마음이면 시부모님의 환심을 쉽게 살 수 있겠다고도 자부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결혼이 처음이라 그랬나 봐요. 그저 저 혼자서만 잘하고 노력하면 모든 관계가 깔끔할 거라고 생각해버렸지 뭐예요. 결혼이란 건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만 잘 지내면 되는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소문대로 집안 문제가 정말 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나 극한으로 몰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었던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 시댁과 삐걱거리는 일이 생겨버렸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저희 엄마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학창시절일 때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쳤을 때도 수술하느라 마중을 못 나오시고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었죠. 그 뒤로 저는 엄마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딸이 되었고 엄마한테서 병원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심장병이란 것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병이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저도 한두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고 엄마를 자식 돌보듯 챙기게 되었죠. 나이를 먹는 게 좋으면서도 싫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제가 생각이 더 깊어지고 엄마를 좀 더 잘 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좋았으나 반면 아무래도 엄마 또한 저와 같이 나이가 드니까 건강을 잘 관리해도 갈수록 호전을 바라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걸 잘 알아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취는 더더욱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연차를 내어 무조건 같이 방문했었어요. 아빠도 안 계시는 마당에 제가 죽을 때까지 엄마를 모시고 챙길 생각이었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서 고민 많이 했었어요. 엄마가 신경 쓰여서 엄마랑 남편한테 다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고맙게도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다 눈치채 줬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 마음이 함께인 것이 좋다고 당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될 동안 남편이 저보다 엄마를 더 챙겨주었는데요. 엄마가 병원 가는 날까지 미리 자기 일정에 표시해서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그때마다 남편도 연차를 내 병원까지 마스코트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낸 뒤에야 제가 어느덧 남편한테 큰 의지를 하고 있던 걸 알았고 안심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바보 같게도 저는 엄마 문제로 겪는 고비는 그게 끝인 줄 알았네요. 하지만 결혼하고 닥쳐온 시댁 첫 제사로 인해서 제게 친정으로 닥쳐올 시련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는 한 달 전,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먼저 제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댁 제사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사 날짜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제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모가 말한 제삿날이 우리 엄마가 병원을 가야 하는 날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한번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를 받기 위해 미리 입원을 해야 하거든요. 한 3, 4일 진료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간에 미리 일을 연차내고 엄마 곁에서 간병하기 일쑤였어요. 엄마 혼자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치료를 받고 나오면 하루간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곁에 사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엄마가 간병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저 또한 엄마를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 싫어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내왔어요. 당황으로 입이 묶여 선뜻 대답을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찌 잘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 남편이 먼저 시모에게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남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남편도 제사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시모를 당황스럽게 보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사라니. 원래 제사는 형네가 했잖아. 여태까지 제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제사를 하래? 너네 형 지방으로 이사 갔잖니. 못 들었어? 발령 났다더라. 네 형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가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리? 며느리까지 새로 들어왔으니 이제 가장일 좀 해야지. 듣자 하니 원래 제사는 장남인 아주버님네에서 다 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직접 아주버님네까지 가서 함께 지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주버님이 지방으로 가버리고 없으니 제 남편 보고 아주버님이 했던 것 모두 도맡으라는 것이 시모의 통보였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저처럼 그날 처음 들었던지라 저한테 그 어떤 언질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게 결혼 전이나 신혼초 때도 딱히 집안 행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고 뭐든 우리 친정 행사가 우선이라고 말해줬었겠죠. 어쩌면 남편 입장도 아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주버님네는 우리 결혼식 할 때 이미 지방으로 발령나서 이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남편이 몰랐다고 하니 그건 형제간에 좀 너무했지 않나 싶네요. 먼 친척도 아니고 형제 사이인데 같은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가는 거면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령 바빠서 깜빡해서 못 해줬다고 하면 결혼식 때라도 말해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 혼자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었던지라 둘 사이에 끼지 못하고 그저 입 꾹 닫고 서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 병원 때문에 이번 제사에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급했으니까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제사를 우리 남편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이건 말 그대로 우겨서 거절하기 애매한 상황이라서 일단 남편이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의 약속은 지키고 싶었는지 제 편의를 봐주려고 했어요. 그럼 나만 제사 참여할게. 와이프는 장모님 병원 때문에 안 돼. 미리 잡은 일정이라 뺄 수도 없고 장모님 심장 치료는 옆에 보호자 없으면 위험한 치료야. 이건 엄마가 양보해줘야 돼. 아들, 네 형이랑 형수가 왜 제사를 도맡아서 했는데 엄마 혼자 음식하고 준비하기에 몸이 안 좋아서 대신해주느라 그랬던 거야. 그런데 며느리를 쏙 빼놓고 하라고? 내가 와이프 하는 몫까지 다 할 거야. 이미 내가 다 약속해준 거라서 엄마가 마음대로 취소 못해. 더 이상 참견 말고 제사는 와이프 없이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의 단호한 말이 이어지자 시모가 이번에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시모를 한번 쳐다봤어요. 시모는 그저 식탁에 놓인 주전부리들만 들추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기분 언짢다는 내색인 듯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시모한테 죄송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감사한 배려로 엄마를 챙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편히 가지려 했습니다. 그 바람에 미안하게도 남편은 혼자서 처음 해보는 제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제사를 끝내고 시댁에서 자지 않고 새벽 늦게 우리 엄마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 기척에 너무 놀라서 피곤한데 뭐하러 왔냐고 했더니 자기 고생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참 기특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태워다 주기로 했는데 장모님이랑 약속 못 지켰잖아. 미안해서 얼굴이라도 뵈려고 왔지. 아무래도 내일 인사드리는 게 좋겠지? 엄마랑 약속 못 지킨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 새벽에 이 먼 길을 달려왔다는 남편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그 때문에 혼자 제사를 고생한 남편에게 더 미안했어요. 안타깝지만 자고 있는 엄마를 깨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사는 못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제가 잡아둔 숙소로 가서 남편을 재운 뒤에 다시 병실을 찾았어요. 엄마도 사위가 아침 일찍 반겨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뭐가 그리도 미안한지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5분째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이제 좀 엉덩이를 붙였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받았어요. 그리곤 저희 모두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죠. 너 지금 어디냐? 네 엄마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다리 힘 풀려서 계단에 굴렀다. 방금 수술하러 들어갔거든. 급한 일 있는 거 아니면 여기로 좀 올 수 있겠어? 시부 말로는 시모가 제사 때문에 안 하던 고생을 무리하게 해서 탈이 났는지 새벽 내내 다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그게 아침 대바람부터 그 사고를 낸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상황은 급하게 다리 수술하러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라고 하네요. 마침 병실이 조용해서 저랑 친정 엄마까지 듣고 있었던 터라 저희까지 놀랐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면목없어 하면서 이미 끝냈던 사과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괜찮다면서 시모 걱정을 했고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고도 같이 가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엄마 두고 어떻게 가? 그래도 내일까지는 내가 있어줘야지. 엄마 지금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잖아. 정신만 돌아오면 다 된 거지 뭘. 여기 지나다니는 보호자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돼. 옆에 보호자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엄만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시어머니나 가서 챙겨드려. 수술한다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옆에 있어줘야지. 계속해서 곤란해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하루 뒤면 태어날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고 전화 꼬박꼬박 해줄 테니까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원래 수술 끝나고 식구들이 같이 있어줘야 기운 빨리 차리는 법이라고 말이죠. 할 수 없이 저도 남편이랑 같이 시모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우리가 도착하니 시모는 이미 수술을 다 끝내고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엄마 말대로 수술 전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시모가 누워서 눈덩이에 팔을 올리고 있는 것 보니 수면 마취는 깬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시모에게 냉큼 다가가 시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작은 며느리 왔어요.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시모가 제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때 시부가 대신해서 제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대답은 그냥 지난날 시모가 했던 답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시모가 원래 몸이 불편해서 제사를 아주버님 댁에서 했다는 것, 음식도 형님이 다 한 것이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모가 형님이 해야 할 몫을 모두 다 했더니 탈이 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시모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요리를 못하는 남자이다 보니까 시모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착각인 건지 왠지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제 탓 때문에 시모가 이렇게 다쳤다는 걸로 들렸어요. 그건 저만 그렇게 느낀 것 아닌 듯 했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쓰레기를 버리러 가래? 새벽 내내 다리 아팠다면서 굳이 그 무거운 쓰레기를 왜 또 들고 나가서 사서 고생해. 지금 아빠 말하는 거 꼭 내 와이프가 제사 안 도와줘서 엄마가 이렇게 됐다는 걸로 들린다? 엄마 다친 건 그냥 사고야.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 속이 갑갑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한숨까지 쉬면서 저를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정막만 가득한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엔 오랜만에 보는 아주버님 댁까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시모 다쳤다니까 지방에서 냉큼 올라온 듯 했습니다. 시모는 내리 창밖만 보고 있던 고개를 돌려서 형님과 아주버님을 마주했는데요. 저랑 남편이 왔을 때는 눈도 안 마주치더니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미운털 박히게 행동해서 남편까지 밉보이게 만들었겠지만 어떻게 저 하나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한테 마저 삐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시모의 속없는 이중 면모가 잘 보였는데요. 시모는 자기 편이 수두룩해지자 용기가 치솟았는지 갑자기 입이 살아서는 제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서슴없이 공격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내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어떻게 시댁 제사가 뒷전일 수가 있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시댁 제사는 며느리한테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거야. 나 때는 그랬다고. 어디 남의 집 전통 말아먹을 일 있나? 그네야, 내가 앞으로 너 없이 제명에 살까 싶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한데도 시모는 제게 눈길 한번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명확하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그저 시모가 저를 어색해해서 대면대면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저랑은 굳이 살갑게 지낼 관계가 아니니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막 도착한 형님은 마치 보란 듯이 시모와의 친분을 더 과시했어요. 꼭 직장을 가면 텃세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을 보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모를 걱정하는 형님 멘트에서 은근히 저를 질책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제게 기어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반응 없이 가만히 있자 시모를 내버려 두고서 저를 획 돌아보더라고요. 동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댁 어른을 이런 식으로 모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해도 그렇지. 30대면 그렇게 생각 없을 나이도 아니면서 어머님을 이렇게까지 다치게 해? 제정신이야? 이봐요, 형수. 우리 엄마는 혼자 계단 내려가다가 구른 거예요. 뭘 제대로 알고 말을 뱉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말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네, 도련님. 저런 애들한테는 좀 무례하게 굴어야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오냐오냐 해주면 머리 끝까지 기어올라서 나중엔 어머님 온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돼서 이혼 아내 만에 집안 뒤집지 마시고 지금부터 와이프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형님은 시댁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며 시댁 편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시모가 왜 아주버님 댁이 오자마자 하소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형님이 나서서 속 시원하게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거겠죠. 식구들이 시모 다친 것을 다 제 탓으로 몰아가자 그 상황에서 가장 화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라고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다들 너무하네. 우리 집도 시가 집안이다 이거야? 이러려고 우리 부른 거야? 숨이 막힌다. 멀쩡하게 눈 뜬 거 봤으니까 갈게. 남편은 식구들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표출하고서 저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게 어디 남편이 잘못한 일인가요? 남편 탓 아닌 걸 알아서 남편한테 화나진 않았어요. 아까까진 시댁 식구들한테 짜증이 났지만 막상 나오니까 그 짜증이 또 그리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건 아마 제 기분이 극에 치닫기 전에 남편이 자꾸 알아서 다 해결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고민 많이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시댁 제사가 4달 뒤에 또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로 남편도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대요. 물론 남편은 그 제사도 제가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 사정 이해 못해주는 시댁 제사 따위 신경 써주고 싶지 않은데 남편 집안이니까 아예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시댁 얼굴을 안 보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괜찮다고 다음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왠지 모르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시모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자주는 못해도 가끔은 시댁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그냥 신경 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댁에 전화를 걸어보면 시모는 전화를 안 받으시고 시부는 괜찮다고만 하며 전화를 빨리 끊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제가 참 속상한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듣게 되었었는데요. 또 전화 왔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제삿날만 콕 집어서 잘만 빼먹더니 허구한 날 놀고 먹나 보네. 절대 오라고 하지 마소. 깨우면 귀찮아지니까. 시부가 급히 전화를 마무리하고 끊었지만 제가 다 들어버린 내용이었죠. 그 뒤로는 시댁에 전화를 넣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뒷담하는 어투가 아주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싫다는데 더 이상 챙겨드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남편이 저희 엄마 잘 챙겨주니까 저도 그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때부터 그냥 남편 말대로 시댁에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음 무겁게 시간만 보냈고 어느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엄마랑 평소처럼 통화를 하던 날이었어요. 엄마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전화하는 도중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때 제 정신도 바로 나가버렸던 걸로 기억해요. 무슨 정신으로 119에 신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고를 하고서 저는 엄마랑 매일 다녔던 병원으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갔더니 엄마는 미리 도착해서 긴급조치 수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모습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 얼굴을 익히 알고 계셔서 저를 잘 달래주었기에 2달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네요. 그래도 미리 좀 진정하는 덕에 수술 마치고 나온 의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엄마가 과거에 심장 수술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을 재수술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위급하대요. 날짜를 빨리 잡아야 할 정도로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겨우 진정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직 무사한데도 엄마 손을 놓쳐버릴 것 같이 왜 그렇게 조마조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랑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가장 빠른 날로 수술을 잡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스케줄과 회사 스케줄? 그건 다 조정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저와 저희 엄마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이라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셨죠. 모든 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엄마만 무사하면 될 일이었는데 하필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에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연 4회 있는 시댁 제사랑 한 번 더 겹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무척 마음에 걸렸고 찝찝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수술날을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저는 번복 없이 정해진 날로 밀어붙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화합하는 것보다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한테는 너무 미안했어요. 다음 제사 때는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 혼자 판을 다 벌려놓고 남편에게 통보한 셈이잖아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면목 없어서 한참을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착한 남편은 정말 고맙게도 제 의사를 더 존중해 주더군요. 자기였어도 당연히 그랬을 선택이라면서요. 아니,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그랬어야만 하는 필수였다고 말이죠.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과 시댁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시모한테 들어갔더니 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경고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까지 제가 제사에 불참하게 생기니 시모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면서 남편한테 따지는 걸 남편이 통화하고 있을 때 같이 듣게 되었어요. 그년 옆에 있니? 당장 바꿔봐라.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년이 어른을 속여 먹으려고 해. 내가 분명 저 때문에 개고생해서 다리 분질러졌다고 했냐 안 했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또 제사 빼먹는단 소리가 나와? 이건 그냥 시애미를 물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제사가 문제야. 당연히 와이프한테는 장모님이 먼저지. 장모님 지금 하루 이틀 하고 계신다고. 엄마는 사돈으로서 걱정도 안 돼.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죽은 사람 들먹이면서 제사를 지내라 말아야.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야, 이 둔치야. 너도 속고 있는 거라고. 그년이 집안일 하기 싫으니까 괜히 핑계대면서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답답해서 직접 확인시켜줘야지 안 되겠네. 거기 어디야? 남편은 시모 태도에 짜증이 났는지 대답하길 멈추고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오는 연락도 깡그리 무시했어요. 혹시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오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시모 다리가 불편해서인지 다행히도 집에 쳐들어오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흐른 시간은 제사 당일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댁의 연락을 무시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시댁의 연락처가 차단되어 버렸죠. 그리고 우리 엄마 수술날 남편은 같이 휴가를 내 제 곁에서 우리 엄마 수술할 때까지 함께 해줬어요. 제사 때문에 가봐야 할 텐데도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더라고요. 당신 제사 준비하러 안 가? 시장은 오후 일찍 문 닫을 텐데 갈 때 어머님도 모시고 가야 하잖아. 필요 없어. 이미 인터넷으로 음식 주문해놨어. 나중에 저녁에 갖다 준다네. 아빠한테 제사 지내기 1시간 전에 오라고 문자만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 남편은 생각보다 제사를 손쉽게 준비 맞춰 놓은 것 같았어요. 한 번의 실수를 겪고 나서 두 번의 사고를 치르지 않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생각도 조금은 들어간 것 같아서 더 고마웠네요. 덕분에 저는 홀로 있었으면 더 무서웠을 공백 시간을 남편과 함께 하면서 조금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엄마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병실로 이동하는 것까지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를 밤 10시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병원에서 8시 30분에 출발을 하기로 하고 마음껏 저희 엄마 곁을 지켜줬어요. 한참 그렇게 같이 있다가 오후 7시가 지날 무렵 남편은 잠깐 근무 전화 받으러 자리 비웠고 저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수술 너무 잘 됐다고 예전처럼 예고 없이 쓰러지는 경우는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엄마가 잘 견뎌준 게 가장 고마운 일이었기에 깨어나면 꼭 고생 많았다고 안아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잠깐도 못 견디고 엄마가 보고 싶어 얼른 화장실을 나섰어요. 다시 병실 돌아가는데 임직원들이 우리 엄마 병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병실이 아닌가 착각했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우리 병실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급히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덩달아 놀라서 황급히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제 심장이 다 멎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그날 엄마 잃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열하면서 엄마를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러자 뒤늦게 나타난 남편 또한 상황을 보고 놀랐는지 급하게 들어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잡아주는 남편의 부축을 받고서 저는 더욱 정신을 못 차렸네요. 다행히도 엄마는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제야 한숨 돌리시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두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잔뜩 성이 나서는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어요. 아까 그분은 보호자분 가족이세요?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호흡기 스위치에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환자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간호사가 그 보호자분 낌새 눈치 못 챘으면 돌이킬 수 없을 뻔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저 또한 덩달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은 더 설명하기도 진이 빠진다는 듯 간호사에게 뒷일을 맡기곤 병실을 터덜터덜 나가셨어요. 심폐소생술로 기운을 다 뺀 것보다도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받은 충격이 더 커서 더 기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뜻을 얼른 알고 싶어서 간호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길 아까 저랑 남편 말고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왔었대요. 와서는 우리 엄마 상태에 대해 묻더니 진짜 아픈 거 맞냐고 확인했다네요. 혹시 직원 누구한테 돈 찔러주고 아픈 척 누워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됐다면서 병실로 가버렸다고 해요. 뭔가 수상쩍잖아요. 때문에 간호사가 뒤늦게 가서 확인했더니 글쎄 그 사람이 우리 엄마 호흡기 장치를 끄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간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문득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모였죠. 시모가 남편한테 내가 일하기 싫어서 우리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당장 찾아 나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를 좀 부탁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도 바로 제 뒤를 따라왔죠. 불과 좀 전에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분명 일을 벌인 사람이 멀리 못 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건물 나오자마자 병원 밖으로 빠져나가는 익숙한 차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 차였죠. 그것 또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버님 차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모가 아니라 아주버님이랑 형님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아차렸어요. 그들 짓이 아니고서야 그들이 굳이 지방 사는데 우리 엄마 병원까지 올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엄마 병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병원도 아닌걸요. 아마 시모가 뒤에서 형님을 조종했겠죠.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괘씸한 부탁으로 우리 엄마를 해코지 하려고 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다 죽어가는 상대를 두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 차를 타고서 아주버님 차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시댁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차로 당황했던 게 뭐냐면요. 생전 처음 보는 동네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이랑 아주버님 차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 열심히 눈으로 쫓으면 아주버님 차는 여전히 저희를 앞장서고 있었어요. 결국엔 낯선 아파트 건물까지 들어가서야 차가 멈추게 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로 당황했던 건 그 차 안의 주인공들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까진 예상했었는데 시부랑 시모까지 타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병원을 다녀간 사람이 무려 4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를 죽일 뻔한 짓을 한 사람도 그 짓을 알고 있는 사람도 4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 어딘지 모를 동네로 불이 나게 도망을 온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제가 몰랐다면 넷이서 입맞춰 끝까지 발뺌했겠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려서 당장 쫓아가 따질 생각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내린 줄도 모르는지 서로 실랑이 벌이느라 바빴어요. 나 정말 아직도 심장 뛰는 것 좀 보세요.
어머님이 분명 동서 어머님 아픈 거 거짓말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 살인자 될 뻔했다고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잘못되면 어머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알겠어요? 얘가 왜 남의 탓을 해? 내가 올라가서 진짜 아픈지 아닌지 확인만 해보라고 했지. 누가 기계를 꺼보라고 하든? 그거 하나를 못 알아봐서 그런 무식한 짓을 저지르냐? 무식한 네 머리통을 탓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저는 어머님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제 자의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꾸 모른 척 하시면 어머님이 동서 부려먹으려고 사기친 거 제가 다 까발릴 거예요. 까발려? 그래, 가서 까발려라. 그러는 넌 뭐 다를 줄 아냐? 너도 동서 생겼다고 일하기 싫어서 꾀부린 건 마찬가지 아니야? 지방 갔다고 거짓말해서 이런 데 숨어 살 정도로 일하기 싫다는 년이 누군데? 네가 그러고도 맏며느리야? 어휴, 집안에 맏며느리란 년이 이렇게 꼴통이어서야. 동네가 시끄럽도록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서 저는 제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잘한 것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댁에서 저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고 수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란스러운 와중에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아주 우습습니다. 시모는 다리 수술 말이에요. 시모가 계단에서 굴러 수술을 하는 바람에 평소 지팡이가 없으면 잘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다리를 아주 건강하게 꼿꼿하게 세운 채로 형님을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 다리 사기라는 거네요. 그리고 모르는 동네인 줄로만 알았던 이 아파트. 어딘가 했더니 아주버님 댁이었다는 걸 운 좋게 알아버렸어요. 말했다시피 아주버님은 지방으로 이사 갔던 게 아니라 시댁 일하기 싫어했던 형님이 이제 동서 생겼다는 이유로 시댁 집안일에 손 터는 바람에 지방으로 이사 간 척 숨기고 살았던 거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기라는 거고요. 참 시모랑 형님이랑 어떻게 된 게 마음은 잘 맞았나 봅니다. 그러나 마음 잘 통해서 계획은 좋았지만 실천에서 영 엉망진창인 게 둘은 손발 안 맞는 짝인 게 증명된 셈이네요. 아마 제가 본인들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저한테 아픈 엄마가 있을 거란 변수는 생각 못 했겠죠. 제가 엄마 때문에 자꾸 며느리 노릇을 못해 보이니 그게 자기들처럼 머리 써서 사기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거짓말로 심장 질환 있는 척 한 걸까봐 병원까지 확인하러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작 그딴 의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식구들의 대화를 같이 듣고 있던 남편도 식구들한테 열받았는지 저보다 남편이 먼저 식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버렸어요.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달려들어 담배 피고 있는 아주버님을 잡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집안을 달고 다닐 바엔 차라리 고아가 낫겠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래도 가족이라서 한편으로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 끝까지 최악을 보여주네.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살인 미수를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제야 다들 저랑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시모랑 형님이 가장 기겁하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우왕좌왕하던 형님은 일단 아주버님을 패고 있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화가 난 채로 시모 앞에 다가서서 손으로 시모 수술했다는 쪽 바지춤을 잡아 올렸어요. 아주 매끈한 다리가 드러나더라고요. 얼굴 빨개진 시모가 뭐하는 짓이냐고 뒤로 물러나는 거 있죠. 제사가 얼마나 좋으시면 스스로 제삿날을 앞당기실까. 빨리 명달고 싶어 안달나셨나 봐요. 어머님, 살인미수 방조한 거 아시죠? 그것도 그거대로 처벌 가능한 것도 알고 사주한 걸 테고요. 어머님이 남편 전화로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쇼하는 중이라 소리쳤던 거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
병원 들락거린 CCTV도 있을 건데. 뭐야? 이젠 하다못해 시애미 협박까지 해? 그래, 이참에 제대로 따져보자. 너야말로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댁에 한 게 뭐 있냐? 호구한 날 내 아들 데리고 친정만 들락거리지 않았어? 내 아들이 네 죽놈이야?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빨리 죽고 없길 바랬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좀 하세요. 저야말로 시댁에 종살이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당신 집 제사에나 목숨 걸려고 결혼한 줄 알아? 우리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 죽은 조상들이나 챙기자고 결혼한 줄 아냐고. 아무래도 저 또한 이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눈에 아른거려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내 이성을 놓고 울부짖었네요. 그런 와중에도 시무는 제가 반말 찍찍 내뱉는다면서 제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며 제 머리채 잡고 말았어요. 그 꼴을 남편이 나서서 말려주려고 한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부가 먼저 나서서 말려주더라고요. 시부는 시무를 떼어내 밀치면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지긋지긋하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곤 그간 죄책감 들었던 건지 시부가 모조리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미안하다 새아가. 네 시애미 사실 계단 구른 적 없어. 다리 수술은 나이 들고 무릎 연골 달아서 수술한 거야. 네가 제사 빼먹은 거 괘씸하다고 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꾸며서 네 죄책감 유발하려고 했었다. 시부는 시모가 그러라고 시키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속이는 내내 제게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참다 말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시무랑 형님을 보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시부가 실토하는 것이랬어요. 시부는 손수 증인이 되어서 제가 당시 현장에서 알 수 없었던 사실까지 다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 주소를 알아낸 건 아주버님이 몰래 우리 남편 차 내비게이션을 뒤져서 주소 빼내갔다는 것도 말해줬고 그걸 사주한 것 역시 시무라는 것도 알려주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시무를 모시고 살기 싫어서 이혼하길 택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막았어요. 시부가 먼저 시무한테 이혼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당황해서 한 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여보 왜 이래? 당신이랑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혼을 해? 우리 둘 사이에만 문제 있어야 이혼을 해? 내가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도 이혼은 할 수 있는 거야. 이혼 소송이 왜 있겠어? 난 사람 생명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한 이불 덮고 못 자. 섬뜩해. 시부는 시무를 이혼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제야 시모가 시부한테 매달리며 사과하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 와중에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애원했죠. 저는 그런 형님한테 한마디 던져줬어요. 형님, 만날 거면 능력 좋고 개념 똑바로 박힌 남자를 만나지 그랬어요. 어쩌다가 저런 팔푼이를 만났대? 형님이 천박한 짓 저질러도 편을 한번 안 들어주잖아요. 하긴 형님 하는 꼴이 팔푼이밖에 못 만날 것 같네요. 자존심은 있는 건지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자 그걸 남편이 나서서 막아줬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이 막았지만 남편이 차마 못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걱정했는데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형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제 손이 알아서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다가오는 형님에게 그만 손바닥을 날렸지 뭐예요? 나자빠진 형님을 두고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마침 경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뒷정리를 해주고 저는 남편 차 안에서 병원에 전화하며 엄마의 상태를 묻기 바빴네요. 시부 덕분에 저는 남편과는 이혼하는 불상사는 면했어요. 남편 같은 좋은 남자와 이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텐데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뒤로 저랑 남편은 시무랑 형님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살인미수 방조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형님은 살인미수로 고소해버렸고요. 형님은 깜빵 안에서 혹시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아주버님이 면회 갈 때마다 엄청 닥달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것 같았고요. 그 둘은 서로 그렇게 지치고 망가질 때까지 서로 핥히기만 하다가 결국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저랑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습니다. 집도 옮겼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 걱정된다고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엄마 집에 가 밥도 얻어먹곤 한답니다. 참, 저희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세요.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했지만 다행인 건지 엄마에겐 그 기억이 없습니다. 저랑 남편이 일부러 말을 안 해주기도 했어요. 그냥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서 말해야 할 때가 되면 밝힐까 합니다. 제가 남편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연이 해피엔딩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엄마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감방 같더라도 제겐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끝낼 수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도 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바쁜 시간 내주셨죠? 그래서 복 받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